36쪽에 원소와 주기율 표. 아무튼 그 앞에까지 해가지고요,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본 겁니다. 빅뱅 이후에서 수소, 헬륨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수소가 이제 별의 그 원료 같은 거거든요. 그 별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건 주계열성이고요. 그 이후에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이 되면 그 핵의 온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무거운 원소도 핵 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까지 만들고, 주기표 있네. 철이 여기 있죠. 철이 스티바크만 여기까지 봐봐. 여기까지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고, 나머지도 많지? 예, 나머지는 이제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함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초신성 폭발할 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철이 지금 26번이고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들이 다야, 뭐 이거보다 더 많지 않아, 원소가. 맨 끝에가 여기가 118번이 맨 끝인데요. 118번이라는 거는 이제 원자 핵의 양성자가 118개가 모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밀어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가 뭐 500번짜리가 있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금방 붕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90번까지만 자연적으로 존재를 해요. 92번 우라늄까지. 이거 이후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인공적으로 합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엄청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원소는 딸랑 92, 요 정도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원소는. 이게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하여튼 원소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원소의 종류는 110여 종이라고 써져 있는데, 책에 따라서는 이제 120여 종이라고 써져 있기도 해요. 110여 종 또는 120여 종이 있다. 뭐 정확하게는 118종입니다. 118종이 정확한 건데, 옛날 책에는 110여 종이라고 써 있었고, 요즘에는 120여 종에 써 있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원소는 특정 기준에 따라 배열하면, 이 배열하는 방법이 이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깨닫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다가 이렇게 모듈리가 실험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원자 번호 순으로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아무튼 특정 기준에 따라 배열을 하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건데, 예측할 수가 있어요. 주기성이 있잖아. 그러면 뭔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져 가지고 뭔가 뭐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원소라고 하는 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주기율이 있다. 주기율이 드러나도록 원소를 배열하는 것이 주기율표이다.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정의죠, 정의.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성분으로 끝나야지 원소다. 물질을 이루는 뭐 기본 입자 뭐 이러면 원소가 아니라 그냥 성분이라고 끝나야 돼. 성분. 어떤 종류를 의미해. 어떤 종류를 의미하죠.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다른 물질로는 분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원소, 수소 이런 거, 뭐 H 뭐 이런 거 아시죠? 원소 기호 아시죠? 헬륨. 지구 대기에는 이제 질소가 있는데, 원래 질소라고 말할 때는 사실 N2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원소 기호는 N인데, 뭐 N으로 써있긴 하네. 근데 이제 질소를 의미하는 거는 N2로 쓰셔야 되겠고요. 산소 이런 게 있고, 대기에는, 지각에는 산소,
지각에 있는 산소는 산소 뭐 기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산화규소라고 하는 형태로 있어요. 산소와 규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산화규소라고 하는 규산염이 광물 형태로 있습니다. 네. 그다음 바다에는 수소, 산소 있고 물 있으니까 생명체는 탄소, 수소,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뭐 건물, 자동차, 도로 이런 거 건물 뭐 이런데 철근, 콘크리트 그런 거 들어가잖아. 철이나 탄소나 뭐 알루미늄이나 규소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만물은 전부 다 원소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원소의 분류와 주기율표. 주기율은 주기적 성질이야. 주기적 성질. 어떤 패턴, 일정한 규칙성 뭐 그런 거죠. 규칙성이나 아니면 이제 패턴이나 뭐 이런 게 주기적 성질이 되는 거죠. 멘델레프 이전에도 뭐 주기성을 발견한 사례들이 있어요. 요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멘델레프 이전에도 옆에 있네. 옆에 잠깐 보고 왔겠습니다. 멘델레프 이전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뭐 괴테 스승인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개의 원소들을 원자량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해요.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제일 가벼운 게 칼슘인 거죠. 칼슘, 스트론튬, 바륨을 배열했을 때 칼슘이랑 바륨의 원자량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스트론튬의 원자량이 나온다. 뭐 이런 걸 알게 돼요. 근데 사실 원자량뿐만 아니라 뭐 밀도라던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구제비가 아니라 규칙성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새쌍 원소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도 마찬가지로 요 끄트머리 두 개를 합쳐서 2로 나누면 가운데가 나와요. 이거를 새쌍 원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다 이거죠. 규칙성이 있다. 데베라이너가 밝힌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류렌즈는 자, 여기도 원자량 배열 순서입니다. 원자량 동그라미 치세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자, 음악의 옥타브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8번째마다 반복되는 것처럼 원소들도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온다. 이런 걸 알게 되겠어. 옥타브설이라고 이제 발표해. 근데 뭐 다른 과학자들이 그냥 좀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소랑 뭐 음악이랑 뭔 상관이 있냐. 그래서 좀 비웃었는데 이는 주기율의 개념적 토대가 되었다. 이게 또 중요한 발견이야.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다라는 거 알고 나중에는 이제 커다란 상을 줍니다. 그 영국에서 어떤 커다란 상을 줍니다. 자, 근데 이때는 이제 약점이 뭐냐면 이때는 이 18조 원소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요. 주기율을 보시면 리튬이랑 나트륨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고체로 되어 있고 금속이고 물에다가 넣으면 막 이렇게 막 반응을 하고. 그런데 18조 원소라고 하는 거는 여기 18조 원소 요거는 하여튼 비활성 기체라는 말을 쓰거든요. 비활성 기체야. 기체니까 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활성이 없으니까 뭐 반응을 안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리튬부터 해서 도레미파솔라시 여기가 없지? 그럼 다시 도 이렇게 되는 거야. 나트륨. 그래서 요런 게 맞아 들어갔었던 거죠. 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비활성 기체가 지금 요때는 비활성 기체가 몰랐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런 거를 발표를 합니다. 아무튼 규칙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멘델레프입니다. 그 다음에 멘델레프가 1869년에
뭐 아무튼 화학 선생이에요, 화학 선생. 그래가지고 교수님인가 선생님인가 하여튼 그래.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거에다가 카드에다가 원소 기호 쓰고 원자량 쓰고 성질 쓰고 카드를 이렇게 배열을 해요. 카드를 어떻게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것들을 배열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주기성이 확실하게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뭐 깨달아요, 깨달아.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당시에는 63종의 원소가 있었거든요. 발견된 게. 그거를 원자량 증가순으로 배열을 해. 그럼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도 주기율표도 이제 가로줄, 세로줄 이렇게 해서 세로줄에는 같은 성질 나타나는 애들끼리 배열을 하고, 같은 줄에는 이제 같은 주기가 되는 거죠. 뭐 일단 이런 거 배열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거는 다 원소가 다 발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자량 순으로 이렇게 배열하다가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규소 이런 게 배열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뭐 2인이 여기 와야 되는 순서야. 근데 2인을 여기다 놔뒀을 때 탄소나 뭐 절마름이랑 뭐 별로 안 비슷해. 그러면 옆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비슷한 애 줄에. 그리고 이건 띄어나 과감하게. 그리고 예측을 해. 이거는 뭐 원자량이 얼마고 밀도는 얼마고 뭐 녹는점은 얼마다. 근데 그건 어떻게 예측하냐면 그 데베라이너의 새쌍원 소설처럼 예측하면 돼요.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2개 더해서 2로 나누거나 이러면 예측돼. 그 데베라이너의 새쌍원 소설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측을 합니다. 3개의 원소를 예측을 해요. 요런 애가 나올 것이며 원자랑 밀도 이런 거는 요런 거다. 근데 나중에 뭐 몇십 년 지나서 발견돼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말이 맞다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약점이 하나 있던 게 뭐냐면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 안 맞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몇 원소가. 특히 이제 칼륨하고 이제 아르곤 같은 경우에 아르곤이 또 나중에 발견이 돼요. 아르곤의 원자량이 얘가 40이야. 칼륨은 38인가 그럴 거야. 여기 원자량까지는 안 나왔네요. 칼륨은 38인가 39인가 그래요. 어디 안 나왔나? 하여튼 아르곤이 더 무거워. 칼륨보다. 이게 39인가 8인가 그러거든요. 그 아르곤이 더 무거우니까 칼륨 놔두고 아르곤 놔둬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면 여기 아르곤을 놔두면은 이 주변에 있는 애 하나도 안 맞아. 이거는 이제 잘 모르겠다. 일단 인정. 여기는 예외로 둬야 된다. 예외로 둬야 된다. 그래서 인정을 해요. 여기 내용 나와 있네. 아르곤의 원자량이 칼륨보다 크기 때문에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면 주기성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예외적으로 원자량 순서와 다르게 원소 순서를 바꿔 배열할 때 잘한 거죠. 우기지 않고. 자기가 우기지 않은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모줄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모줄리가 결국에는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놓여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성질이, 화학적 성질이 뭐에 의해 결정되냐? 원자량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양성자 수에 의해서 원소의 성질이 결정돼요. 성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둬요. 양성자 수랑 원자 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주기율표는 양성자 수,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해.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양성자 순으로, 근데 이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같은 세로줄에 배치를 합니다. 그거를 조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는 가로줄인데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고요. 족은 같은 족에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1족부터 18족까지 있으며 화학적으로 같은 족은 성질이 비슷해요. 근데 그게 왜 비슷한지도 또 이제 알게 될 건데, 화학적으로 비슷한 이유가 나중에 나오지만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요.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비슷해. 엄청 신기한 일인데,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비슷해요. 원자과 전자가 뭐 다 하나야, 그럼 비슷해. 두 개야, 그것도 비슷해. 이런 거를 동족 원소라고 한다. 자, 1주기에는 특징들 보겠습니다. 주기율표에 수소와 헬륨만 있어요. 두 개. 1주기 첫 번째 껍질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껍질에는 수소와 헬륨만 있습니다. 2주기에는 리튬부터 해서, 리튬이 3번이죠. 3번부터 이제 네온 10번입니다. 네온까지 8개의 원소가 있고, 3주기에도 이제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있는데, 4주기와 5주기가 되면 18개로 늘어납니다. 왜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애가 10개거든요. 10개. 10개가 포함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사실 오비탈 뭐 이런 거 좀 더 알아야 돼 가지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요. 7주기까지 있다라고 했는데 밑에 2주 더 있잖아. 그럼 8, 9주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란타넘족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6주기에 해당하는 거야. 6주기에 해당하는데 거기다 집어넣으면 너무 주기율표가 너무 길어지니까 밑에다 그냥 그려놓은 거고, 악티움족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7주기에 들어가는 거야. 란타넘족과 악티움족은 6주기, 7주기에 각각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어나시고 키포인트 자 보세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주기율표,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도로 배열한 표로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들의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한다.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한다. 그리고 성질이 비슷한 애들은 같은 세로줄을 이제 족이라고 하는 거야. 족. 같은 족이면 성질이 비슷한 거죠. 같은 족이면. 가로줄은 주기라고도 하고 껍질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원소니까 당연히 아예 똑같은 건 아니지. 비슷하다. 자, 조립표. 그러니까 조금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48쪽에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좀 풀어봐 주시고, 자, 보세요. 원소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열하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이거를 주기율이었을까요? 주기율이라고 한다.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이야. 원자량을 기준으로 원소를 배열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주기율표는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더니 중요한 게 양성자구나. 근데 양성자가 증가하면 원자량도 증가할 것 같은데, 원자량에는 중성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역전되는 데가 조금씩 있는 거야. 중성자 수가 달라가지고. 하여튼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겁니다. 자,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맞고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에 위치해야지. 세로줄. 그리고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의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이 모즐리. 사실 멘델레예프도 그렇고 모즐리도 그렇고 모즐리라고 써놨네. 모즐리 다 노벨상 탈 뻔했는데 멘델레예프는 안타깝게 한 표 차로 다른 사람한테 뺏겼고, 그 다음에 모즐리는 거의 확실시 됐는데 1차 세계대전에 자원 입대해가지고요 죽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노벨상 안 주거든요. 그래서 못 탔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족과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지? 같은 주기에 속한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이거는 같은 족에 속한 애들 말하는 거고, 같은 주기면 껍질수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런 뭔가 껍질이 있어요. 껍질. 조금 더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요렇구나. 원자 세계가 이렇구나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넘겨서 외울 게 많아지는 거지 이제. 외울 게 많아집니다. 이제 38쪽. 자, 어딨니? 자,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준금속도 있긴 한데 그냥 두 개로 나눌 때는 금속 아니면 비금속인 거예요. 금속은 왼쪽과 가운데에 있어요. 왼쪽과 가운데. 그러니까 수소만 빼고 왼쪽. 맞죠? 약간 이제 이 그레이로 되어 있는 이런. 요 하얀색은 사실은 최근에 합성을 한 거야. 최근에 핵융합을 한 거야. 4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왜 최근에 합성이 되냐면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만들어도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성질이 측정이 잘 안 돼. 그래서 물론 얘네는 이제 기체고 뭐 이럴 것 같은데 하여튼 성질이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냅두는 거고, 특히 뭐 니오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만든 거야. 자랑스럽게 자기 니혼이 원래 일본이잖아. 일본. 우리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름을 니오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콜이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괜찮아. 입자가 섞기가 뭐 변변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 원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좀 더 좋은 화합물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만들려고 노력은 안 해도 돼. 119번 막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좋아. 자, 아무튼 금속은 다른 거보다 훨씬 많아요. 비금속보다. 여기 두 줄도 원래 있는데 그냥 생략한 거예요. 두 줄 있는 거 그냥 냅뒀고 여기에다 이렇게 해놨고. 자, 비금속은 금속이 아닌 거죠. 근데 비금속하고 금속 차이점은 결국에 금속의 특징이 없으면 비금속인데, 그 전에 이제 준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비금속에 더 가까워요. 어찌됐건 전류가 좀 더 통하는 거야. 준금속은 비금속보다는 전류가 좀 더 통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 시대잖아요. 규소나 절마늄이 반도체로 쓰입니다.
그게 지금 그 반도체로 여러 가지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것도 만들기 때문에 뭐 규소나 절마님이 엄청 중요한 원소인 거죠. 나머지는 이제 비금속. 금속의 특징 아셔야 됩니다. 금속은 왼쪽과 가운데에 있고 이온을 형성할 때 양이온이 되죠. 양이온. 그러니까 양이온 된다라는 건 뭐야?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성질이 있다. 전자를 잃고 2학년 때 배우는 거긴 하지,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그러면은 하여튼 전자를 이렇게 하나나 두 개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생겨.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지네들끼리 있을 때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질들 있지, 이런 거. 광택이 있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열 전도성이 있다, 뽑힘성과 펴짐성이 있다. 이런 거는 다 전부 다 자유전자가 존재해서 그런 거예요. 자유전자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광택도 생기는 거고, 뭐 열과 전기 전도성도 높아지는 거고, 뽑힘성과 펴짐성도 있는 겁니다. 자, 실온에서의 상태. 실온은 보통 이제 뭐 한 25도씨 정도, 25도씨가 실온이고, 실온에서 수은만 액체예요. 수은만 액체고, 나머지 금속은 전부 다 고체다. 액체 상태 수은 지금 따르는 모습이죠. 액체와 수은은 특이하게도. 광택. 금속마다 특유의 광택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백색이나 회백색인데요. 금이나 구리 뭐 이런 거는 좀 다르죠. 금은 노란색이고 구리는 약간 붉은색을 띠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열 잘 통하고 전기도 잘 통합니다. 그래서 냄비 같은 거 뭐 금속으로 만들어야지 열을 빨리 전달해주고 해서 뭐 요리를 빨리빨리 해먹겠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도 있다. 뽑힘성을 뭐 연성이라고 불렀었어 예전에. 하여튼 연성. 가열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쓱 이렇게 가늘게 뽑아내는 거예요. 길다랗게 가늘게 뽑아놓으면 이렇게 전선 같은 거 만들기 좋거든. 그래서 이런 거 전선 만들 수 있고, 펴짐성은 막 이렇게 두들겼을 때 펴지는 거예요. 펴져. 안 깨지고. 전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금박 같은 거 있죠. 금박. 이거 금박. 옛날에 진짜 금으로 했겠지. 하여튼 금을 막 두들기잖아. 그럼 옆으로 펴져. 그래서 그걸 붙이는 거지. 그런 걸 펴짐성이라고 한다.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비금속의 특징. 수소만 왼쪽에 있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금속과 전혀 다르다.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려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실온에서 상태는 기체나 고체로 존재하는 애들도 있고 액체도 있긴 한데, 액체는 이제 브로민만 액체야. 브로민이라고 하는 애만. BR 말하는 거죠. 브로민이라고 하는 애만 액체야. 그러니까 액체는 두 개 있어요. 금속에서는 수은, 비금속에서는 브로민. 근데 금속은 전부 다 고체고, 비금속은 기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수소나 산소 이런 애 기체고, 그쵸? 탄소나 황, 아이오딘 이런 애들은 고체. 비금속 중 유일하게 액체는 브로민. 광택은 없습니다. 광택 없어요. 열과 전기 전도성 없습니다. 뽑힘성과 펴짐성도 없어요. 그런 성질이 없다. 부서진다. 막 두들기면 부서진다. 근데 유일하게 이제 흑연은 비금속인데 전기가 통해. 예외적으로 흑연은 예외야. 그런 이유가 있긴 있는데 흑연은 예외로 전류가 통합니다. 연필심 이런 거 전류 통합니다. 자, 그래서 금속은 왼쪽 가운데,
비금속은 오른쪽, 수소는 왼쪽 맨 위에 있긴 하지. 예, 그런 거 알아두시고 위치 알아두시고. 준금속은 금속하고 비금속의 경계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전기 전도성인데, 이 준금속의 경우에 전기가 어느 정도 통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해. 어느 정도 통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되면 통해야 돼. 그래야지 어떤 컴퓨터 그 신호를 만들어내요. 010이 통했다 안 통했다 이런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 등이 있는데 특히 규소가 중요하고요. 규소랑 절마뇽 요런 애로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키포인트 일어나 보시고, 금속은 왼쪽 가운데 주기표상에서 실온에선 고체 상태인데 수온만 액체에 특유의 광택이 있다.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있다. 힘을 가했을 때 가늘게 뽑히거나 아니면 펴지는 펴짐성이 있다. 비금속은 수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른쪽인데 실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애들도 있고요. 뭐 수소나 질소나 뭐 이런 애들.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도 있고 황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브로민은 유일하게 액체고 열과 전기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흑연은 전기가 통합니다. 뽑힘성과 펴짐성 거의 없다. 준금속은 중간 정도가 되고요. 특히 규소나 절마뇽은 준금속이다. 반도체 소자의 소재가 된다. 자, 여기도 좀 문제 풀고 그냥 쭉 하면 졸려가지고. 자, 4번 풀 게 없네요. 예, 4번밖에 할 게 없네. 예, 4번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자, 쓰자. A는 쭉 잘 보시면은 금속 원소이죠. A는 이제 금속 원소이고요. B는 이제 준금속이죠. 준금속. 네, C는 이제 비금속. A의 원소들의 특성 두 가지. 뭐 열과 전기 전도성이 뭐 크다. 뭐 뽑힘성이나 펴짐성이 있다. 그 다음에 뭐 광택이 있다. 뭐 양이온이 된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 C에 속하는 원소들의 특성 두 가지. 뭐 이런 게 없다인데 열과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그냥 작다라고 할까? 작다. 뽑힘성, 펴짐성 없다. 뭐 이런 거 쓰는 거는데요. 뭐 이런 거 쓰면 되죠. 근데 이제 흑연은 예외이긴 합니다. 열과 전기 전도성에서 흑연은 예외이긴 하죠. 자, 일단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질들이 왜 나타나는지 전자 배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몇 쪽인가요? 40쪽. 원자들의 전자 배치. 전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습니다. 음전화를. 근데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양성자는 양전화를 띄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는 없어요. 중성전화, 전하는 없어요. 전기적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 구조가 뭐 요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해는 하고 있었어. 뭐 러더퍼드 실험 이후로 이제 요렇다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었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요.
그러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수가 같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돼요. 근데 지금 이 그려놓은 거는 이제 탄소 원자를 그려놓은 거고, 양성자가 6개 있으면 마이너스를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6개만큼 있는 거야. 근데 뭐 지나가던 마이너스 하나 뭐 잡아당겨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뭐 들어왔다고 쳐. 근데 이게 마이너스들끼리는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6개가 딱 있는 게 제일 적당한 거예요. 양성자 수만큼 전자수가 있는 게 제일 적당한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이온이 될 때는 더 많아지고 이럴 때도 있긴 하지만,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죠.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어라는 사람이 이제 알아낸 게,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들이 존재를 할 때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궤도에 존재한다. 이거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게 뭔 소린가 싶은데, 전자들이 너무 한 곳에 많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반발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퍼져 있는데, 첫 번째 궤도 또는 껍질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2개까지만 채워져요. 하나 더 들어오면은 이게 되게 불안정해져요. 이게 왜냐면 전자들이 이 좁은 공간에 3개가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2개까지만 채워집니다.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까지만 채워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 채워져요. 8개. 8개. 왜냐면은 커져서 그래요. 예. 이게 이 원자 핵 근처에 있다가 좀 이렇게 멀어졌잖아, 껍질이. 그러니까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8개까지 채워집니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씩, 8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채워지는데,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잘 봐요. 원래 이제 공간이 있긴 한데, 전자가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것보다는 안쪽에 있는 게 더 안정해요. 왜냐면 플러스들하고 이제 서로 인력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원자 핵 근처에 있는 게 안정한 거야. 그래서 안쪽부터 채우는 거예요. 수소 전자 하나니까 여기 이렇게 그리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산소의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산소가 8번이야. 그러면 양성자도 몇 개 있는 거예요? 8개. 그럼 전자 8개 있어야 돼. 8개를 그리는데 마구제비가 아니라 안쪽부터 첫 번째 껍질은 2개. 그 다음은 그 다음 껍질로 넘어가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는 거야. 나트륨은 11번이에요. 그럼 양성자 11개, 전자도 11개.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만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 다음 껍질에 채워야 돼. 요 규칙성이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데, 요러다 보니까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게 이제 결정나거든요. 예, 엄청 중요한 건데, 이런 거를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양자역학이라고 뭐 양자세계 어쩌고 막 하잖아. 양자세계 들어가가지고 뭐 시간을 되돌리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 근데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그 특정 에너지 준위에만 존재를 한다. 이런 거를 양자화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다. 이게 이제 미시세계의 특징이거든요. 에너지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딱 있어야 돼. 그런 게 이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끊겨져 있는데, 이런 거 양자화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호의 이런 원자 모형을 전자 껍질 모형이다라고도 하고 아니면 궤도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거기에 있다. 전자가 거기에 있다. 다른 데는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데는 없다. 거기 있는 거야. 진짜 뭐 믿어. 그 다음에 이제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건데 요게 뭐 이게 조사가 아닙니다. 원자가 전자 이게 아니라 바깥쪽, 뭐 가쪽이라고 해서 가쪽, 원자 바깥쪽에 있는 전자. 읽을 때 원자과 전자라고 읽으시는 게 좋아요. 원자가 전자라기보다 원자과 전자라고 읽으시면 그게 더 나아. 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또 다 정의가 있어요.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로. 잘 봐. 여기에 플러스 화학결합에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데 화학결합에 참여해야 돼. 중요해. 화학결합에 참여해야 돼. 그 전자들을 원자과 전자라고 해요. 근데 원자과 전자 수에 의해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나요. 화학적 성질은 원자과 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 원자 번호 양성자수가 다르고 이에 따라 전자수가 다르므로 원소들의 그 전자 배치가 다른데, 자, 요래서 이제 여기 지금 아르곤이 18번인데 18번까지 이렇게 배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는 수소 헬륨까지만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주기가 바뀌는 거야. 2주기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배치한 거고, 하나, 둘, 셋, 넷 배치한 거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배치를 해. 다 그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이 바뀔 때는 이제 요거 하나 더 그린 다음에 걔도 하나 더 그린 다음에 그려야 돼. 이게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봐라. 1쪽에 써져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야. 하나만 있죠?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같은 족이야. 2족은 원자과 전자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두 개죠? 2족이야. 여기서 이제 3족이 아니라 13족으로 건너뜁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가운데 10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1족, 2족 다음에 13족이야.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안 하거든요. 뭐 이건 대학교 가서 배우거든. 이런 애들은 뭐 어쩌다 이런 거는. 그래서 1, 2 다음에 여기가 3, 4,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13. 1 다음에 2 다음에 13이에요. 13. 요거 안 하니까 요거는 이제 보통 할 때는 이제 안 그려요.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는 아니지만 요렇게 되죠. 2 다음에 13. 그 다음에 13족인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3개, 14족은 4개. 그렇잖아? 15족은 5개. 됐죠? 16족은 6개, 17족은 7개. 18족은 얘만 2개고 나머지는 8개야. 나머지는 8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얘는 이제 밑에다가 쓸까? 원자과 전자 수는 1족은 1개가 맞아요. 2족은 2개. 13족은 3개고 14족은 4개, 5개, 6개, 7개. 다음에 이게 8개 같지만 얘 빵개가 돼. 8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화학결합에 참여를 하지를 않아. 요 애들은. 그러니까 얘네들 원자과 전자 수가 빵이 되는 거야. 저거를 이제 착각해가지고 이 8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봐봐요. 원자과 전자 수가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은 빵이야, 빵. 알겠어요? 자, 계속 이제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더 알게 됩니다. 원자의 구성 입자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 거죠. 전자 껍질,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로, 궤도는 이제 이 특정 궤도,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다. 이 말도 중요한데, 에너지가 낮다. 이게 뭔가 안정적이다. 뭐 이런 뜻이야. 이게 안정하다. 그러니까 원래 원자 핵에 가까운 전자가 안정한 거야. 원래 여기 있었던 애를 멀리 보내려면 에너지를 내가 줘야 되는 거야, 얘한테.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에너지가 높아지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안정하다. 자,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애를 뭐라고 불러?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자,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아요.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예요.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거예요.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고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할로젠 뭐 이런 거 있네. 또 문제 잠깐 풀고 이제 쉬었다겠습니다. 5번부터 8번까지만 할까요? 5번부터 8번까지만 한번 해보시고, 됐어요? 자, 풀고 조금만 쉬다가 하자. 자, 봅시다. 자, 요런 거는 이제 껍질 모형, 궤도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자에서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를 무엇이라고 하냐? 뭐 전자 껍질이라고 해야겠죠, 이거는.
전자 껍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궤도는 특정 에너지만 갖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냐,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걸 에너지 준이라고 해요. 에너지 준. 요 에너지 상태 이런 거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런 말을 씁니다. 자, X의 원자 번호는 전자수랑 같은 거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럼 8번이래요. 8번. 산소지, 산소. 전자 배치에 따른 원자 모형에서 같은 주기 원소들의 공통점은 주기라고 되어 있죠?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겁니다. 전자 껍질 수가 같다.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좀 전자가 들어있는 이라고 해야겠다. 여기 좀 추가할게요. 전자가 들어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있는. 왜냐하면 에너지 준이라는 건 사실 존재는 하는 건데 전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같다. 이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의 전자 배치에 따른 원자 모형에서 같은 족 원소들의 공통점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고요. X의 위치를 그림에 나타나요라. 요거 그냥 선생님 따라서 이제 써볼게요. 수해, 이게 외워야 되거든요. 리배, 빈칸 채우면서 외웁시다. 붕탄, 질산, 물론 이제 답은 예죠. 푸네, 나트륨, 마그네슘,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칼카.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 20번인데 얘가 20번이거든요. 19번이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좀 알 필요는 있는데 뭐 요거 브로민, 요거 아이오딘, 요런 거 할로젠이라고 해. 그래서 뭐 순서대로 1번부터 20번까지 쭉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같은 족끼리 외우시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같은 족끼리. 그래서 X는 지금 원자 번호가 8번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8번인 애가 지금 산소거든요. 그림에 나타내시고 뭐 여기 X라고 이렇게 쓰면 되긴 하지. 자, 1번부터 20번까지 이건 외울 필요가 있거든요. 외워주시고 7번 아까 선생님 몇 번까지 하라고 했죠? 8번까지 하라고 했어요. X의 원자과 전자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2개. X는 몇 주기냐? 전자 껍질이 하나, 둘, 3개잖아요. 그럼 3주기 2족이죠. 2족. 만약에 3개면 3족 쓰면 안 됩니다. 13족 써야 됩니다. 그거를 조금 뭐 정신 차리고 있으시고요. 여기 이제 2족이 되는 게 맞죠. 얘는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 원소. 1, 2족은 1족 수소 빼고는 금속이에요. 전자가 떨어지기 쉬운 금속 원소이고. 8번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2인 원소. 껍질수가 2가 뭐야? 주기가 2주기라는 거지. 요거 2주기. BCD.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 그러면 이제 8이니까 이거 쓸 수도 모르잖아. 근데 이거는 쓰면 안 되고 원자과 전자수는 빵이에요. 18쪽은.
요 중에는 이제 얘죠, 얘. F. 얘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7개, 7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B, 밖에 없어요. B랑 E는 둘 다 1쪽이야, 1쪽. 1쪽에서도 사실 수소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거를 애들이 많이 틀리는데 수소는 빼고 해야 돼. 수소는 빼고. 수소가 왜 예외인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 거고. B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고 하겠습니다.